재건축을 하려고 시공사 선정을 하려고 하는데 시공사들이 참여를 안 해요. 예전에는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했을까? 돈이 되는가? 충격적이게도 돈이 안 됐어요. 심지어 강남의 한 재건축 단지에서 모 대형 건설사가 손실이 20%가 났어요. 그런데 왜 대형 건설사들이 뛰어들어서 그렇게 수주하려고 경쟁했을까요? 뭔가 돈의 가치를 상쇄할 수 있는. 그렇죠. 그걸 뭐라고 봤냐면 사실은 브랜드라고 본 거예요. 그럼 그 브랜드를 어디서 활용할 거냐? 어디서 활용했냐면 지방에서요. 지방에는 거의 막 20-30% 영업이익률 내요. 여기서는 싸게 줘주고 지방에서는 엄청 비싸게 분양해요. 그래서 돈을 벌었다고. 쉽게 말해서 이제 건설사들이 막 뛰어들어서 싸게 네. 줘주고 이런 시대는 끝났다. 지식갈증에는 언제나 경제살롱이죠. 어서 오세요. 매일 찾아뵙는 경제 이야기 박재민의 경제살롱의 박재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죠. 돈이 되는가 이광수 대표님을 모셔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광순의 복덕방은 좀 어떤가요? 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잘 되고 있군요. 저희가 뭐 이렇게 매출이라든지 성과 지표가 있는 건 아니어서 아, 네네네. 그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세상에 지금 6월인데 네. 너무 덥습니다. 너무 덥죠. 36도를 막 기록하고 그러니까요. 야 이게 뭐 정말 기후 변화가 너무 와닿는 한 해가 되고 있는데 혹시 이건 그냥 사담인데 기후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준다는 그런 연구 같은 게 있나요? 연구는 많고 오. 심지어요. 그 캐나다 같은 네네네. 지역에서는요. 20년, 30년 후의 기후를 예측해서 그걸 부동산 계약서라든지 이런 데 포함시켜요. 와 그러니까 진짜로. 왜냐면 해수면이 올라가면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바다 근처에 있는 집들은 물에 잠길 거예요. 잠기죠. 그런 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 그럼 리얼 에스테이트가 없어지는 거네. 소멸이 그렇죠. 되는 거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경고하고 그게 실제로 일부 가격이 반영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막 이렇게 경치 좋고 막 바다 근처에 있으면 좋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아닐 수가 있다. 아. 이런 것들이 있고 반대로 뭐냐면 캐나다에서는 엄청 추운 지역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지역이 집값이 오르고 있어요. 거기가 나중에는 살기 좋은 곳이 될 수도 있겠네. 살기 좋으면 진짜 속칭 말로 대박이거든요. 그렇죠. 땅 넓죠, 공기 좋죠. 네. 뭐 또 그런- 인구는 적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지역이 워낙 추워갖고 저평가, 그러니까 쌌는데 그런 지역이 점점 따뜻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아지잖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들이 이미 반영이 되고 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거 관심 없죠. 무조건 한강만 보이면 최고. 저희가 언제 한번 저희 캐나다 부동산 이야기를 아니 특집으로 제가 이제 저번에 미국 부동산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미국에 다녀왔어요. 네네. 네, 실제로. 그래서 그 얘기 이제 나중에 한번 드리고. 아 좋네요. 예. 그래서 어쨌든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한 시각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희 주식 얘기할 때도 해외 주식 얘기 대부분 많이 하잖아요. 미국 주식 얘기 빼놓고는 주식 얘기가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주식 애널리스트였는데 예를 들어서 뭐 7, 8년 전에는요. 미국 주식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죠 사실. 아예 그냥 안 봤다고. 네. 투자자들이 무슨 한국 주식도 힘든데 미국에서 그렇지. 근데 누군가 처음 시작하고 그게 조금씩 보편화되면서 지금 뭐 일반적이죠. 그렇죠. 네. 그것처럼 사실은 저희가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경제 규모가 커지고 투자 규모가 커지고 다양한 투자가 이루어질수록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도 글로벌 부동산 투자가 네. 저는 우리나라에서 필요하다. 어. 그래서 저희가 그런 해외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한 번쯤은 저희가 투자 관점에서. 그러니까요. 왜 한국 부동산들도 해외의 매수자들이 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반대로 우리도 한번 부동산의 시야를 넓혀볼 기회를 저희 돈이 되는가에서 한번 그렇죠. 네,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야, 이 폭염 6월 중순이 벌써 됐습니다. 이제 어느덧 상반기가 다 흘러가고 있는데 어떤가요? 저희 상반기 결산까지는 아니지만 한번 쭉 되돌아보면 예측했던 방향의 변화가 없나요? 아니면 예측했던 것과 조금 다르게 가는 부분들이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측하는 건 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예측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큰 방향성으로 예측하는데 네. 일단은 예측하는 건 가격이 하락한다. 네. 이걸 예측하는데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서도 중간에 이제 오르는 기간도 나오고 그렇죠. 빠지는 구간도 이렇게만 나오는데 떨어지진 않고 이렇게 떨어지니까. 예, 근데 예상하고 조금 다르게, 그러니까 물론 단기 예상도 필요하니까 단기 예상도 조금 다르게 상반기에 제 예상보다도 거래량이 좀 빠르게 올라오는 건 있어요. 근데 이게 말씀드렸듯이 추세적일 거냐가 중요해요. 추세적으로 증가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증가세여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세워야죠. 4,000건인데 그냥 4,000건이 됐습니다. 뭐가 증가한 거예요? 그렇죠. 그건 아니죠.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5, 6월, 7월을 한번 보자라는 거고 일단 4월까지는 증가하고 5월에는 증가세가 좀 주춤한 상황입니다. 네, 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제 예상이 맞는다면 6월에는 거래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떨어질 커요. 가능성이 크죠. 예, 6월이나 7월에 네. 이제 그렇게 보는 거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게 추세적으로 그렇게 예측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추세적으로 이어질 거라는 걸 판단할 때 지금 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지? 그리고 일부 지역은 왜 가격이 상승하고 있지? 원인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난번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지금의 집을 사는 사람들은 실수요다. 네, 네. 투자 수요가 아니다. 그래서 지속될 수 없다. 네. 그런데 이번에 보면 그 강력한 증거가 나왔어요.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이게 주택담보대출인데요. 일반 은행에 대출을 하는 건데 올해 특히 1월부터 증가하지 않습니까? 지난해 대비해서. 네. 지난해 전체가 한 22조 원, 23조 원이 대출됐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그 금액을 달성했어요. 그런데 왜 이게 실수요하고 연결됐냐면 실수요자들만이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삽니다. 투자자들은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못 사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전세를 끼고 사야 되기 네, 때문에 네. 전세를 끼고 사는 사람들은 1순위 대출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은행에서 네. 누가 대출해 줍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는데 대출도 같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수요가 뭐다? 실수요라는 거예요. 실수요다. 그래서 실수요가 제 예측대로 시장을 움직이고 있고 근데 이 실수요가 지속되지 못한다. 네. 그런 관점에서는 하반기로 갈수록 다시 거래량은 감소하고 시장의 또 변화가 네. 이어질 수 있다고 저희가 보는 겁니다. 네, 계속 강조하셨던 것처럼 이 실수요자들은 총량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상반기에 좀 몰렸으면 하반기에 떨어지는 양상을 계속해서 보여줘 왔기 때문에 그렇죠. 현재의 오름폭이 추세인 건지 일시적인 건지 좀 지켜봐야 된다 강조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집값이 그 거래량이 많이 몰리면서 집값이 좀 뛰는 곳이 있단 말이죠. 지방 같은 경우는 하락폭이 커지고 있고 서울의 아파트 값은 12주째 상승, 특히나 노도강, 노원 도봉구 강북구에서는 뭐 신고가까지 나왔다는 얘기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 이렇게 좀 편차가 나뉘는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한두 단지인 거고요. 한두 단지구나. 네, 한두 단지인데 그게 또 흥미로운 지점이 뭐냐면 한 2년 전 가격보다 오른 거예요. 거래가 안 되다가. 한창 저점이었을 때.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다가. 네, 네. 거래가 된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보실 필요가 있고 저희가 특히 노원구를 강조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노원구가 오르면 우리나라 집값 고점이다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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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만큼 사실은 노원구는 상대적으로 투자 수요가 많은 지역인데 네. 지금 뭐 노원구의 투자 수요가 의미 있게 증가하고 있지 않고요. 잠깐 잠깐 그래프 보시면 이건 서울 아파트의 월별 갭 투자 현황인데 어허.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건 실수요다. 투자 수요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원구가 투자 수요가 증가하지 않으면 의미 있게 회복하기는 좀 어려운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현상들이 과거에도 계속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자산 시장을 움직이는 건 사람이다. 근데 사람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똑같다. 네. 다 돈 벌고 싶어 하고 그렇죠. 감정과 욕망이 똑같다. 네. 그래서 이런 패턴이 사실 과거에 잘 찾아보면 똑같은 현상이 있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건 2009년도 9월 13일자 기사인데요. 어떻습니까? 가계 대출 6개월 연속 증가. 그죠? 그러면서 2009년도에 집값이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때도 똑같아요. 집값이 2008년도 이거 한번 보실게요. 같이. 강남의 한 아파트 가격인데요. 이렇게 올랐다가 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2008년도에 그러다가 2009년도에 오르잖아요. 네. 그렇죠? 2009년도에 근데 왜 올랐다? 가계대출 증가하고 그쵸? 네. 가계대출 증가했다는 건 누가 샀다는 거예요? 실수요가 샀다는 실수요자들.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실수요가 올린 거예요. 근데 이게 지속됩니까? 지속이 안 되죠. 그죠? 어. 그래서 이런 과정이 앞으로 저희가 보고 있다. 네. 그래서 실수요가 계속 이렇게 올릴 수는 없다. 그렇군요. 네, 그게 과거에서 똑같은 현상이 나오는 게 네.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이러한 과거의 통계를 토대로 이 실수요가 추세적으로 계속 오르는 건 쉽지 않다라고 이제 분석을 해주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지표라든지 통계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그걸 해석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실 때 왜라는 질문을 계속 해야 됩니다. 왜 이런 변화가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를 들어서 어디 신고가 나왔대 그 현상만 보죠. 네.
근데 왜 그러지? 음. 라고 질문을 던져야 전망이 가능하고 예측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현상에만 주목하지 마시라. 지금까지의 부동산 시장 현황을 한번 짚어봤고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오늘은 이제 재건축 재개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재건축 재개발 화두예요. 특히 일기 신도시라든지 서울의 주요 지역들이 재건축을 하려고 해요. 네. 집값이 다시 좀 오른다고 하고 어떤 조합에서는 어쨌든 재건축 사업을 하려고 하고 네. 또 하나 뭐냐면 뭐 지자체라든가 정부에서도 재건축 사업을 밀어주겠다 이러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서울의 주요 지역에서 재건축을 하려고 시공사 선정을 하려고 하는데 네. 시공사들이 참여를 안 해요. 그 기사 저도 봤어요. 네. 뭐 한남 5구역 같은 경우도 지금 시공사가 입찰을 안 해가지고. 그렇죠. 건설사들이 서울의 주요 지역의 재건축 사업에 참여를 안 한다? 이거를 저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석을 좀 네, 해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왜 건설사들이 지금 서울에 참여를 안 할까? 네. 그건 이제 과거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러면 예전에는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했을까? 돈이 되는가? 근데 충격적이게도 돈이 안 됐어요. 부동산 시장이 한창 좋았을 때도요. 네. 그래요? 돈이 문제가 심지어 아니었군요. 강남의 한 재건축 단지에서 우리나라 모 대형 건설사가 네. 그 사업을 했는데요. 매출 이익률로 어. 하면 손실이 20%가 났어요. 와. 강남에서 네. 그런데 왜 대형 건설사들이 뛰어들어서 그렇게 수주하려고 경쟁했을까요? 돈도 안 되는데. 그거는 진짜 이해가 안 되네요. 왜냐하면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윤 추구가 가장 큰 이 정체성인데 돈을 못 버는 사업에 참여했다는 건 어.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다른 이유가 있겠죠. 뭔가 돈의 가치를 상쇄할 수 있는. 그렇죠. 그걸 뭐라고 봤냐면 사실은 브랜드라고 본 거예요. 브랜드. 강남 한복판에 우리의 브랜드가 들어가 있다. 들어갔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와 저기 좋네. 그럼 그 브랜드를 어디서 활용할 거냐? 네.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네네. 그걸 어디서 활용했냐면 지방에서요. 지방에서 그래서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반대로요. 지방에는 거의 막 20-30% 영업이익률 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기서는 싸게 줘주고 네. 지방에서는 엄청 비싸게 분양해요. 이게 상쇄가 됐어요. 그랬군요. 그래서 돈을 벌었다고요. 이런 구조가 됐어요. 그러고 보면 사실 서울에 있던 어떤 브랜드 아파트들이 언제부턴가 지방에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대구에서 또 이제 저희 큰 집이 대구여가지고 그 지역마다 건설사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정말 도산을 많이 했어요. 맞아. 대형 기업들이 다 내려가니까. 맞습니다. 이런 또 뒷 이야기가 있었군요. 그렇죠. 지방이 미분양 증가하고 있고 분양이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서울에서 돈을 벌어야 돼. 그렇죠. 이렇게 싸게 못 지어. 아. 그러니까 나 돈 벌게 나 공사비 올려줘. 이게 공사비가 올라가는 얘기를 네. 인건비가 올란다, 건자재비가 올랐다 이게 이유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니라고요. 핵심은 아니다. 원래 여기서 돈을 못 벌었어요.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인 모습이다. 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다 보니까 돈 안 되니까 네. 내가 그걸 왜 줘요? 줄 그렇죠. 필요 없잖아. 그렇죠. 그거를 뭐 브랜드 사용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재건축의 시공사를 찾기가 되게 힘들어진다. 그런 브랜드를 또 따라하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10대 네. 건설사 밑에 있는 회사들이 그렇죠, 그렇죠.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그런 네네. 회사들이 그래서 요즘 나오는 거예요. 아. 근데 그런 회사들도 조금씩 쉽게 말해서 배를 채우면 네. 안 하겠죠 이제. 그렇죠. 그래서 시공사 찾기가 쉽지 않다 이거고요. 네. 그래서 또 하나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냐면 건설업은 수입이 안 돼요. 아파트를 건설사 짓는 그 회사 중에서 해외 회사 보셨어요? 없죠. 사실 뭐 상업용 건물이라든지 왜 우리나라 뭐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유명하게 지은 해외 건물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그게 주거용 아파트는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거용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시공사를 수입을 한다? 이거는 현실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네. 유난히 우리나라만 그래요. 다른 나라들은 해외 건설사가 가서 집도 짓고 이렇게 건축물도 짓고 하는 비율이 높은데 네. 우리나라는 거의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대 건설사, 10대 건설사만 재건축해. 네. 그러니까 경쟁이 있어야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건축하는데 시공사를 찾기 되게 힘들다. 근데 네. 앞으로도 쉽게 말해서 이런 재건축 사업은 엄청 하고 싶은데 네, 네. 건설사 찾기가 힘들 거다. 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건설사들은 그러면 야 그럼 나 돈 벌 거야 비싸게 해줘 이럴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분담금이 높아지고, 네. 그렇죠? 그러면 사업 진행이 되게 어려울 수도 있는. 결국은 서울에서 이렇게 경쟁 우위를 점해서 지방에서 또 돈을 벌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시기가 아니다 보니까 서울에서 시공사의 입찰이 줄어들고 그렇죠. 가격은 오르고. 아니 왜 돈을 못 버는데 거기에 지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결국은 이윤 추구라는 그 큰 틀에서 움직였던 맞습니다. 거예요. 결국엔 거긴데 이게 포트폴리오라든지 네. 어디서 돈을 버냐 핵심인데, 어. 근데 이게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건설사들이 막 뛰어들어서 재건축 수주하고 싸게 네. 져주고 이런 시대는 끝났다. 그러면 한번 좀 저희가 지역을 한번 짚어보면서 얘기를 나눠 보시죠. 지금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뭐 지역과 또 이런 좀 특성들을 한번 좀 짚어보실까요? 요즘 가장 관심 있는 건 사실 일개 신도시거든요. 신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개 신도시는 이제 일개 신도시 특별법이라든지 네. 아니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니까 이제 그런 분위기가 좀 가중되고 있어요. 네. 특히 이제는 일개 신도시의 선도지구를 선정하겠다. 네. 올해 이제 말까지. 어. 그렇게 돼서 예를 들어서 분당에는 뭐 8천 가구, 일산에 6천 가구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선정하겠다. 그래서 이제는 분위기가 좀 익어가고 있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보는 건 예를 들어서 분당 신도시 같은 경우에 12만 채가 아파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8천 채는 사실 규모가 적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선도지구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다 용적률을 대폭적으로 올려주고 네. 그 다음에 사업 진척을 빨리 정부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절차 사업이어서 그건 뭐냐면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까 그동안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네. 근데 정부에서 그 절차를 다 단축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특히 선도지구로 선정되면.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재건축 단지들이 나 선도지구 할래. 이렇게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근데 이 선도지구가 되려면 평가 기준이 있어요. 이게 보시는 것처럼 일단 주민 동의 여부가 가장 커요. 점수가. 그래서 95% 이상의 동의를 하면 60점 만점을 받습니다. 와, 95% 힘들다. 그래서 저거 진짜 쉽지 않다. 그런데 요즘 보세요. 이거 안 되면 이게 쉽게 말해서 끝난다. 지금 빨리 동의 안 하면 이거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있을지 선도지구 선정하면 끝난다. 그렇죠. 이런 위기감이 하면서 이미 지금 몇 달을 남겨놨는데도 거의 80%를 육박하고 있어요. 그래요? 동의서 접수 다 받고? 네. 야, 대단하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야. 사람들의 내가 제게 얘기 들었잖아. 이 욕망이라는 건 욕망을 자극하는 순간 속도는 빨라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마지막 이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뭐 이제 그런 느낌을 받는 순간 이거 일단 하고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제 생각은 대부분 90%가 넘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완전 수능 시험처럼 돼 버렸어요. 그렇죠. 그럼 변별력이 없어지죠. 변별력이 없어지는 거죠. 다 고득점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어디에서 변별력이 생깁니까? 어려운 과목에서 변별력이 그렇죠. 생겨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배점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저는 이거예요. 수리가 가장 변별력이 있었어요. 수리 너무 어려웠어. 그래서 가장 어려운 변별력이 이거예요.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공기여를 많이 하는데 그렇지. 우선점을 주겠다. 네. 이게 난이도가 높아요. 저거는 왜냐하면 사실 굉장히 좀 희생이 따르는. 근데 저걸로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공사비가 많이 들어요. 그렇죠. 이게 엄청나게 내적 고민이 생겼어요. 희생이 따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선정은 되는데 또 출혈도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공공을 위해서 공원을 만들어. 네. 그렇죠. 그럼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 네. 거죠.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 봐야겠지만 이게 일개 신도시 재건축도 이 선도지구 선정을 되면 좋을 수도 있는데 됐는데 분담금 올라가. 분담금 또 올라가면.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 시장이 혼란스러운 시장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하시고 이럴 때 재건축이나 재개발 잘 보시는데 이 변화를 보실 필요가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막 그게 가격이 올라가고 선도지구 선정된 데서 무리하게 빚내서 집 살 때가 아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불확실성의 대응입니다. 아 그렇죠. 제가 이따 말씀해 확실성 아닐까요? 그러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지금 이 정비 사업은 재건축 재개발은 너무 큰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면 안 된다. 대신 근데 불확실성이 크니까 가격의 변동성이 크겠죠. 그렇죠. 그게 어쩌면 나중에 올해 연말에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의 입장에서 보기도 하고 불확실성 차원에서 접근할 때 특히 재건축 재개발을 가장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 네. 그 말씀을 사실 드리는 겁니다. 야 지금 이제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을 놓고 지금 많은 무주택자 분들께서 여기를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지금 뭐 들어가야 될까? 실거주를 또 희망하시는 분들이 혹은 지금은 들어갈 때가 아닐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심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사실 뭐 판단은 어쨌거나 저희는 정보와 배경 지식을 전달해 드리는 거고 판단은 뭐 나는 기회 배팅해 보겠다 하면 지금 이런 불확실성에 배팅을 해보는 거고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라고 하면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연말까지 좀 기다려 보시면서 조금 더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는 상황을 기다리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제거된다는 그 명확한 뜻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자산 시장에서 불확실성의 제거의 가장 핵심 건 뭐냐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가격이 떨어지면서 안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가격이 떨어졌을 때가 불확실성이 가장 적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가 막 뭐 이벤트가 생기고 그게 내가 예상된 게 대로지고 이게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는 이런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올해 하반기를 저희가 주목해서 보는 겁니다. 네, 네. 너무 지금은 불확실성이 크다. 그런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아까처럼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동의율을 막 높게 받았어요. 네. 95% 이상. 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나 이거 동의 안 할래 하는 사람도 많아질 수 있고 그렇죠. 이게 법적인 구속력이 없단 말이에요. 네. 또 하나 뭐냐면 동의해놓고 선도지구인데 그래서 선도지구 선정이 됐어. 집값이 막 올랐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 고민되는데요. 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분당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대표적으로 선도지구가 시범한양, 시범 삼성한신, 시범현대, 시범우성인데 네. 잘 보세요. 투자자 비율이 거의 30% 이상입니다. 비슷비슷하네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기 집에 예를 들어서 시범한양이 굉장히 큰 단지고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 투자자가 40%를 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선도지구가 딱 선정됐어. 됐어. 집값 올라.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팔죠. 그렇죠. 무조건 팔죠. 그러면 또 다르게 소유권이 이전되잖아요. 네. 그럼 그 사람은 과연 이걸 인정할까? 아. 그러니까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진행된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에 뭐 예를 들어서 도덕적 해이라든지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선동지구 선정된 다음에 거래가 안 되게 해야 돼요. 약간 뭐 일정 기간 동안 거래를 제한을 두는 거죠. 뭐 토지거래 허가제라든가 네, 그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없으면 또 그렇군요. 기간이 더 길어질 거예요. 또 협상해야 되잖아요. 조합원들끼리. 네. 그러니까 이게 재건축 재개발의 핵심은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권리관계가 또 바뀌거나 그래서 이거는 조합원들을 위해서도 사실은 이게 거래 규제가 선도지구가 하면 거래지구가 필요한데 근데 그런 얘기를 아무도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선도지구에는 거래 제한이 지금 전혀 없군요. 없죠. 그런 허가제가 얘기를 전혀 아무도 없구나.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재건축을 하는 목적이 뭐 노후주택을 개선하고 이런 거 의미가 있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재건축 아파트의 소유주들은 투자로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권리관계가 복잡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협의가 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 추진을 하면 오히려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그렇군요. 사실 이게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이게 진짜 하고 싶다면 진짜 하고 싶다면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지금 시간을 막 이렇게 빨리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재건축하면서 꼭 드리고 싶은 게 토끼와 거북이 경주예요. 처음에 토끼가 엄청 빨리 달렸지만 경기에는 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거북이처럼 꾸준하게 협의하고 사업성 분석하고 공론화시키고 그런 과정들이 충분히 필요한 겁니다. 그렇군요. 이거를 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을 통해서 단축하고 단거리 달리기를 할 때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아까 저희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과 한번 좀 연결해서 얘기를 해보면 시행사가 지금 재건축에 관심이 떨어진 것 이런 현상들이 선도지구의 가격을 또 좀 부추기는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나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선도지구 한다고 보니까 네. 일부에서 가격 다시 오르고 막 될 거야. 그렇구나.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시장의 불안요, 그러니까 가격을 상승시키고 또 하나 뭐냐면 이렇게 되면 매물이 줄잖아요. 그렇죠. 와, 그 누가 팔려고 하겠습니까? 야, 가격이 그러면 진짜 폭등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예측의 기사를 봤는데 네. 그게 현실이 될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약간 꿈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가격에 누가 사준 사람은 엄청 그렇죠. 예. 네, 누군가 또 사는 사람이 있긴 해야 될 텐데. 그래서 그분들은 과연 그게 투자로 봤을 때 네. 그게 적절한 거에는 이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자, 어쨌거나 이제 6월을 지나서 7월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집을 또 구매하시려는 분들 혹은 좀 여유가 있어서 투자를 좀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재건축 단지들 그 중에서도 뭐 일기 신도시라든지 이런 것 쪽을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서 내가 살 수 있는 집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쯤 내 보금자리로 만들어 볼 수 있는지 우리 돈이 되는가와 함께 계속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스태프인 거는 다음 주에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